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찾아오셨을까요? 저희 별밤은 여러분이 다양한 책을 통해 삶의 지혜도 또 쉼도 얻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김시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40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을 좋아해서 휴가철뿐만 아니라 평소 시간이 날 때면 등산이나 트레킹,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해외도 가고 싶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여유가 없어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연 힐링 책 한 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우님,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여행 참 좋아하는데요. 이왕이면 자연과 함께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님께 딱 맞는 책, 성종상의 인생정원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저자 성종상은 조경가이자 환경대학원에서 이 조경 역사와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사동길 국립중앙박물관, 또 선유도 공원 등이 바로 이 저자가 설계한 곳인데요. 그는 인생정원 책을 낸 이유가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정서적 난제의 실마리가 바로 정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녹색 공간이 주는 치유와 안식, 만남과 소통, 또 돌봄과 나눔 등 이 정원의 본질적인 가치가 사회적 고립, 또 관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원을 사랑했던 동서양 12명의 명사들의 삶을 통해 현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정원을 가꾸며 우울증과 또 내적 고통을 해소한 독일의 헤르만 헤세, 또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다산초당에 살며 자신도 지키고 타고난 재능까지 발휘할 수 있었던 정약용 등 이 세계적인 명사들의 자연 속 삶을 통해 치유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들어보겠습니다. 인생 정원. 18년의 유배 생활.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자로 평가되는 다산 정약용.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거처의 면모. 다산 정약용. 조선 최고의 실학자, 개혁가. 다산 정약용은 조선 역사상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과학, 의학, 공학 등 자연과학에서부터 철학, 경제, 사회, 문학 등의 인문사회학, 시와 그림 등 예술까지 넘나들며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조선의 문예부흥기인 18에서 19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자 천재였던 다산은 정작 자기 평가에는 인색했다. 그는 자신을 용감하지만 무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만 잘 가려할 줄 모르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곧장 나아가 의심할 줄도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8년에 걸친 유배 중에서도 한국 역사상 최고의 사상적, 학문적 업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몰입하는 그의 습관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다산이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로 성장하는 데는 걸출한 역사적 인물 두 사람과의 인연과 만남이 있다. 성우 이익과 정조 대왕이다. 성우가 다산에게 경세치용과 사회개혁을 꿈꾸게 만든 사람이라면 정조는 그것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다. 16세부터 성우의 책을 읽은 이후로 다산은 그를 평생 마음의 선생으로 삼고 공부하며 실학 사상을 계승하려고 애썼다. 20대의 젊은 다산이 지닌 재능을 간파한 정조는 규장각으로 불러
여러 학자들과 교유하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초계 문신, 현대식으로 정조 스쿨에 선발돼 여러 차례 정조와 대면하며 학문을 논한 것은 다산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다산은 실학을 바탕으로 경세치용의 정책 제시와 함께 거중기와 한강 배다리 등의 실용 기술로 정조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결과적으로 다산의 일생은 정조의 통치 시기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한강 주교 한어도. 다산은 매년 사도세자의 기일 때마다 묘소가 있는 수원을 찾았던 정조와 그 행렬을 위해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했다. 큰 배 80여 척을 줄지어 놓고서 그 위에 판자를 놓아 만든 배다리는 다산의 과학과 창의적 발상의 산물로서 정조를 크게 만족시켰다. 다산의 대표 정원들. 일생 다산이 만들고 즐긴 정원은 의외로 여럿이다. 어릴 적부터 고향 능내 인근에 한강변과 수종사 같은 명소를 찾아 자유롭게 논일며 감수성을 키웠다. 또한 부친을 따라다니며 전국 각지의 이름난 경승을 즐겼다. 17세 때 아버지가 화순 현감으로 근무하던 관아 주변에 정자 차군정에서 섬돌과 잔디로 정돈된 단위의 노송과 대숲의 바람 소리를 즐기기도 했다. 부친이 임지를 예천으로 옮긴 19세에는 지역의 누각과 정자를 조사하고는 관아 동측의 폐허로 남아있던 정자 반악정을 발견해 수리한 다음 수목과 화초 가득한 그곳을 자신의 공부방으로 삼았다. 22세 때에는 남산 해연동 제산으로 이사했는데 당시 그곳은 남산 북사면의 승지로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후 관료 생활을 하던 30대에는 서울 명례방에 있던 작은 집 마당 한쪽에 화분을 늘어놓고는 대나무 난간을 둘러 정원을 즐겼다. 중난원으로 불린 그곳에는 18종의 국화와 부용화, 수선화를 심은 화분과 함께 석류, 매화, 치자, 산다화, 파초, 벽오동 등 나무 13그루도 있었다. 다산은 그곳이 고요한 산림과 원포의 정취가 있어 수레바퀴의 소음을 거의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매일 귀가한 후 난간을 따라 걷기도 하고 달 아래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짓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꽃이 피면 벗들을 불러 시와 술을 나누며 즐겼다. 다산과 남인계 젊은 선비들의 모임인 중난시사는 그렇게 결성되었다. 정원으로 부르기에 어색할 정도였지만 성운의 꿈을 함께 나누는 젊은 선비들의 지적 교류를 위한 장이 된 것이다. 이 시절 다산은 쌀이 외려 귀하지만 집이야 가난해도 꽃은 더욱 많다네 라고 노래하며 생계를 초월한 정원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36세 때 다산은 1년여간 황해도 곡산부사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각 신축 후 남은 돌과 목재로 연못과 정자를 지었다. 토사 채취로 파인 구덩이에 첩첩이 돌을 쌓아 연못을 만들고 옆에 서양 묵미각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목가에 모란, 작약 등 꽃을 심어 가꾸며 즐겼다. 그 외에도 다산이 만든 정원은 덜어 있다. 58세 이후 유배에서 풀려 정착한 능내의 집 여유당 주변에 원포를 경작하면서 정자 최하정과 품석정을 짓고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다산의 정원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대표작은 유배지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이다. 성군이었던 정조의 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껏 정치를 펼치다가 졸지에 내몰린 유배지에서 다산은 처음 주막집 노파가 내어준 작은 방에서 비바람을 겨우 피하며 살았다. 그렇게 4년여를 견디며 텃밭 가꾸기를 원했지만 땅 한 떼기 마련할 수 없던 그는 할 일 없이 남의 텃밭에라도 가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 후 정원을 조금씩이나마 즐기기 시작한 것은 강진의 제자 이양내가 내어준 사랑채로 옮겨 살면서부터였다. 다사는 사랑채 앞들에 대나무를 심고 곁에다 작은 텃밭을 마련하는 등 소박하게 꿈을 이루면서 약 2년여를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유배 8년 만인 1809년 봄, 먼 외가인 귤단 윤씨가 내어준 산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그는 언제나 꿈꿔왔던 이상적 거처의 면모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곧바로 들어갔다. 그가 지은 다산 사경에는 초당 내의 주요 경물인 다조, 약천, 정석, 석가산 등의 위치와 조성 배경이 잘 설명돼 있다. 다조는 솔방울을 태워 차를 끓일 때 부뚜막 역할을 하던 바위로 초당 앞마당에 있다. 약천은 평소 목을 축이거나 약을 다릴 때 사용하던 샘으로 초당 서북쪽 뒤에 있다. 원래 물기가 많아 축축한 곳을 파내어 맑은 물이 솟아나오게 했다고 쓴 걸로 봐서는 그는 땅 읽기에도 능했던가 보다. 초당의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성을 새긴 명문 정석은 초당 서측 후면 바위에 있다. 정자 글씨에는 다나한 다산의 성품과 함께 비로소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음을 대내외로 선포하려던 한 그의 기쁜 마음이 담겨 있다. 초당 동측으로는 원래 있던 못을 넓혀 방지를 만든 후 자연석으로 둘러 둥근 섬을 만들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기암괴석으로 세봉우리로 된 석가산을 꾸몄다. 산이 계곡에서 홈통으로 물을 끌어와 작은 폭포를 연출하고 목가에는 당귀, 작약, 모란, 동청 등 약초와 화훼류와 화목을 심었다. 서측 비탈에 돌로 9단을 쌓고는 층마다 갖가지 채소를 심었다. 초당 곁에 벌통을 두고 벌을 키우면서 벌과 나비의 생태를 관찰하는가 하면 화단에 100여 주의 작약을 심고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파란만장한 벼슬길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렇게 산속의 단출한 정원을 꾸미고서 다사는 자신이 만든 연못이나 화기만이 아니라 주위의 경치와 함께 백년사 해장과 초이 등 선사와의 교류를 즐겼다. 그의 다산 화사와 다산 팔경사에는 초당과 주위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화성 방화 수류정. 다산의 과학적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잘 발휘된 화성. 단순한 군사용 목적의 성이 아니라 정조가 꿈꾼 개혁이 담긴 신도시였다. 그러한 신도시에 걸맞게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화옥문, 방화 수류정과 용현은 다산의 심미적 감각이 잘 발휘된 현장이다. 다산은 어릴 적에는 물론 나이가 든 뒤에도 고향 능내 근처 수종사를 자주 찾았다. 지금도 수종사에서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다산 초당의 방지원도와 화계, 다산 초당과 백년사, 그리고 강진만. 다산은 초당에 머물면서 자주 백년사 주지회장과 만나 교류하였고 만덕산 자락이나 강진만 바닷가를 거닐며 산책을 즐겼다. 흥미롭게도 다산 초당을 중심으로 한 이들 주변 풍경은 제자 황상에게 준 답글로 설명한 그의 이상적 주거 환경론에 묘사된 풍경과 꽤 흡사하다. 다산 초당 전경.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위치한 초당은 원래 귤정 윤씨의 산정이었다. 다산이 강진으로 귀양 온 후 윤씨 자녀를 가르치면서 초대받아 머물게 되었다. 이곳에서 11년가량 지내며 연못을 정비하고 화계와 석가산을 조성하는 등 정원을 가꾸며 즐겼다. 산속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머물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저수를 집대성할 수 있었다. 다산의 삶과 정원, 수신과 강학의 산실로서 정원. 다산에게 정원은 생의 주요 시점마다 각별한 의미로 자리매김했을 듯하다. 어릴 적에는 한강이 합류하는 경승지 능내와 인근 수종사에서 마음껏 논일며 몸과 마음을 키웠고, 관직에 막 들어간 젊은 시절에는 정원에서 뜻맞는 선비들과 함께 청운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정조에게 발탁되어 타고난 재능을 한껏 펼치던 시절에도 정원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정조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창덕궁 후원에 특별히 초대받아 아름다운 부용지와 옥류천 구역 등에서 술과 시는 물론 활쏘기, 낚시, 말타기 등을 즐기며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지적 교류를 키워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정원의 가치가 가장 빛났던 때는 아마도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으로 맞게 된 좌절과 유배 시기가 아니었을까. 호기양양 세상에 펼치던 뜻이 하루아침에 꺾였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가족과 생이별한 슬픔까지 더해진 상태였다. 그때 기대하지 않은 초당을 얻었다. 덕분에 마음속 구상대로 연못과 화계를 꾸미고 시와 음악, 그림으로 한껏 즐길 수 있던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다산 초당과 주변 풍광이 그가 수차례 밝힌 이상적 거처의 면모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보면 그곳에서의 삶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한 다산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다산 초당에서의 정원 생활이 있었기에 유배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타고난 재능을 강학과 저술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창덕궁 후원 부용지. 다산은 정조가 주도한 창덕궁 후원에서의 여러 모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내원 상조회, 상화 조호연 등의 연회는 물론 강학과 시문 창작, 활쏘기 등 무예 단련까지 다양하게 펼쳤던 모임이었다. 과학적 지식 탐구 및 실용의 장으로서 정원. 실용을 중시했던 다산에게 정원은 단순히 보는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곳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평소 그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비로서 품위와 운치를 지키는 현실적 방편으로 생계형 원포를 가꿀 것을 권고하면서 영농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곤 했다. 벼농사는 물론 약초, 채소, 과수까지 재배를 권했다. 면화, 삼, 모시 같은 옷감 식물과 국화, 연, 미나리 같은 식물의 재배, 양잠, 양계 같은 부업 활동, 소나무, 버드나무 같은 식목 활동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산 초당 주변에 풍경을 읊은 다산화사 20수에서는 15종의 식물을 차례로 노래하고 있다. 편지글이나 시로미로 보면 다산이 과수나 농작물은 물론 초화나 화목류 같은 식물 재료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세밀한 관찰과 실제 재배 경험을 통해 수준 높은 지식과 해박한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농가나 전원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화목이나 잡초, 심지어는 곤충과 같은 미물에 대해서도 시로 노래하기도 했다. 다산의 어원연구서 아언각비에는 일상에서 접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과 과학적 실천적 사고의 일면이 잘 드러나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 중에 어휘면에서 잘못 쓰이는 것들의 어원과 용법 등을 문헌 고증을 통해 자세히 밝힌 책이다. 거기에는 수목명, 식물명, 곡물명도 포함되어 있어 식물에 대한 그의 관심과 지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맑고 고상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서 정원.
다산에게 정원은 맑고 고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 제자들에게 집 안팎의 과수원과 텃밭을 장만해서 과수와 채소를 기르며 자급자족할 것을 권했다. 청아한 삶을 지키는 일은 힘들지만 귀하다고 가르쳤다. 시장에 나가 집에서 기른 닭과 직접 짠 천을 팔려고 하면 고상함을 잃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각각 벼와 연을 기르는 논과 못을 예로 들어 연이 자라는 못을 메워 논으로 넓히기보다는 논을 넓혀 못을 만들고 연을 기르는 것이 낫다고 했다. 쓰임새로 보자면 그 손익의 차이는 꽤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산은 논으로 넓혀 거둘 곡식보다는 연을 키우며 심성과 정치를 기르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그래야 비로소 삶이 깊어지고 여유로워진다고 한 것이다. 실용을 누구보다도 중시했던 다산이지만 삶에 있어서 맑고 고상한 격조와 운치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구한 가치였다. 그에게 있어 정원은 선비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필수 현장이었던 셈이다.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사색과 명상을 즐겼던 독일 최고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충동과 열정을 탁월한 성취로 이끌어내준 그의 정원들. 일름공원 옆에 괴테 정원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 최고의 대문호. 독일 최고의 대문호로 불리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문학뿐 아니라 철학, 신학, 법학은 물론 과학, 지질학, 원예학, 광물학에도 해박했던 인물이다. 8살에 시를 쓰고 13살에 시집을 낼 만큼 재능을 타고나 소설, 산문, 희곡에 걸쳐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 되어 정치가로서의 재능을 널리 떨치기도 했다. 튜링겐 지방 여러 숲을 찾아다니며 식물에 대해 깊이 연구한 식물학자였으며 사람 앞니뼈를 최초로 발견한 비교 해부학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괴테는 20세기 이후 고전주의 미학에 근거한 조화와 완전성을 갖춘 인간상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멸의 예술적 가치를 주창하는 선도적 문학 사상가로 자연을 객관화해 인간 정신과 자연을 파괴해온 근대 과학의 최초로 반기를 든 인문 과학자로 평가된다. 그리스 로마 이후 유럽 문명이 쌓아온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지고한 인간성을 옹호하면서 서구 근대 과학이 간과한 인문 정신을 주창한 선두주자로 간주된다. 분리되었던 동서독일을 정신적으로 융화하고 일치시키는 데에도 그의 작품에 깔려있는 휴머니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정원가로서의 괴테. 일생 동안 이룬 성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괴테는 탁월한 조경가, 정원가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개인 정원뿐 아니라 식물원, 공원 등 공공정원을 만드는 일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름강을 따라 자연 풍경식 경관으로 조성한 일름공원과 예나대학 식물원을 제외하면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마르에서 살았던 두 집에 딸린 정원이 사실상 전부다. 일름공원은 아우구스트 대공과 건축가들과 함께, 그리고 예나대학 식물원은 당시 식물학 교수와 함께 만든 것이다. 정원가로서 괴테의 면모와 채취를 제대로 엿볼 수 있는 곳은 바이마르의 두 정원이 대표 현장인 셈이다. 바이마르 시내에 있는 괴테와 실러 동상.
일름공원의 괴테 정원집. 1776년 봄 괴테는 아우구스트 대공으로부터 작은 집을 선물로 받았다. 아우구스트 대공은 건물과 정원 개조 비용까지 부담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일약 유명해진 젊은 괴테를 바이마르에 붙들어 앉히기 위해서였다. 일름 강변 언덕에 위치한 그 집은 포도밭에 딸려 있었다. 16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소박하고 운치가 있었다. 이주하자마자 괴테는 집과 주변을 자신의 설계대로 전면 개조했다. 거친 경사지를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좋은 흙을 싣고와 채우고 꽃과 나무를 심었다. 바이마르 일름 공원에 있는 괴테의 정원. 괴테를 붙잡기 위해 바이마르 공작이 시 외곽에 오래된 집을 구입해 선물한 집. 괴테는 그 집을 1년 남짓 수리하고 화단과 채소밭을 만들고 나서 자연 탐구와 식물 실험에 매진했다. 경사를 따라 테라스를 만들고 계단과 산책로를 만들어서 경사 수림지와 과수원, 텃밭으로 구획했다. 신이 만든 정원과 당시 시 외곽으로서 아름답고 풍부한 주변 자연 환경을 한껏 즐기면서 괴테는 6년간 그곳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미식가였던 그는 정원에서 아스파라가스, 감자, 콩, 상추, 딸기 같은 싱싱한 먹거리를 얻었다. 접시꽃, 장미, 인동덩굴 같은 꽃을 심어 즐기기도 했다. 때로는 시 낭송이나 연극 리허설 같은 예술적 이벤트는 물론 다양한 사교 활동도 열었다. 시가지 쪽에 위치한 연인 샬롯테 폰 스타인 부인의 집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애태우기도 했다. 달빛 어린 일름 강물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던 것도 모두 이 집 창문을 통해서였다. 사랑의 열병과 감상에 흠뻑 빠진 괴테에게 정원과 일름 강변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은 큰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홀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는가 하면 때로는 당시로서는 극히 이례적 행동으로 밝은 달빛을 받으며 차가운 강물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영을 즐기기도 했다. 그가 식물학적 지식과 함께 기상학 같은 자연과학에 관심을 키워나간 것도 그곳의 정원 생활을 통해서였다. 괴테의 삶에 있어서 정원. 괴테에게 정원은 그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인간과 자연에 관한 깊은 탐구와 성찰로 일관했던 그에게 정원은 휴식이나 감상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었다. 감성과 이성, 예술과 과학의 조화를 좇는 삶의 실천 현장이었다. 그의 삶에서 정원이 갖는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조화롭게 정돈된 자연으로서 정원. 괴테는 정원을 조화롭게 정돈된 자연으로 간주했다. 원생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절제하고 미적으로 조화를 이룬 곳이 정원이라고 했다. 정원을 자연과 인간 사이의 융합을 의미하는 상징적 대상이자 장소로 간주하였던 셈이다. 거칠고 불편하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바깥 자연과는 달리 정원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 생각이나 상상을 길러주는 동굴과 조각물, 걷기 좋은 산책로와 편한 의자가 있는 정원은 순수하고도 근원적인 질서를 갖춘 자연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하였다.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한 그에게 정원은 충동과 열정을 다스리는 안식처였다. 인간의 정신활동과 예술 창조의 장으로서 정원. 괴테의 작품 속에서 정원은 주인공들의 감정이 노출되고
교차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괴테가 가졌던 자연과 정원에 대한 생각과 관련 깊다. 괴테는 자연을 신의 섭리가 구현돼 있으면서 예술 창작의 원천적 힘이 내재한 곳으로 인식했다. 영감과 감성을 일깨우기 위해 그는 일메나우에 있는 키케란산 정상부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 머물며 시를 짓기도 했다. 괴테에게 있어 정원은 문명화된 자연으로서 사색과 명상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을 통해 예술을 창조하기에 적절한 곳이었다. 자신의 내면뿐 아니라 외부 세계를 깊숙이 이해하게 해주는 괴테의 작품에서 정원은 인간 내면과 자연이 조화롭게 만나는 접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랑과 치유의 장으로서 정원. 전 생애를 통해 번민과 고뇌, 열정으로 힘들 때마다 문학과 음악과 미술, 정원에서 위로와 안식을 구한 괴테. 괴테는 분명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치유 효능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있어 정원은 인간의 순수 감정의 발로로서 사랑을 표출하거나 나누는 데 적절한 곳이었을 듯하다. 특히 꽃을 여성으로, 특별히 다치기 쉬운 여성에 비유했던 그에게 섬세한 감정을 주고받기에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만한 곳이 없었음직하다. 그는 젊었을 때는 물론 만년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연애를 경험했다. 평민 처녀에서부터 귀족 부인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연애 편력으로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가 젊은 유부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성의 궁정 정원에는 그의 기념비가 남아있다.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는 쓰라린 경험으로 대작을 저술하곤 했는데 작품에서 꽃과 정원은 중요한 매개이자 무대였다. 자연 탐구의 장. 역사나 철학에 관해서는 애써 외면하다시피 했던 괴테는 자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다방면의 관찰과 탐구 성과를 남겼다. 녹색의 자연과학이라고도 불리는 괴테의 자연연구는 노년에 더욱 깊어져 무지개의 법칙, 동물과 식물 형태학, 색채 이론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괴테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에 기반해 자연을 탐구하고자 했다. 신체 감각의 경험에 입각하되 직관으로 깊이 들어가 개개 사물들을 전체적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감성으로 무한하고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 존재하는 원리를 규명하려고도 했다. 분석보다는 바라봄으로 자연을 생명감 가득한 유기체적 존재로 이해하려고 했다. 자연을 객관화하는 대신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그에게 정원은 식물 계통과 분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실험실이기도 했다. 바이마르의 괴테집 정원에 있는 적벽돌 건물은 광물 위주의 자연과학 수집품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조선 왕 중 꽃과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정조대왕. 평생 슬픔으로 남은 아버지를 그리며 궁궐 후원에서 정치적 위상을 드높이다. 조선 최고의 문예왕 정조. 조선 제22대왕 정조는 조선 후기 문예 부흥과 개혁, 대통합을 이룬 군주다.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했고 이후 할아버지 영조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25세에 왕이 된 이후에는 타고난 영민함과 성실성, 바른 의지로 정치, 경제, 문예 등 국가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각별한 애민 사상으로 민생을 안정시켰고 당파와 신분을 초월해 인재로 등용했다. 그로부터 학풍을 쇄신하고 학문을 크게 진작시켰다. 정약용을 비롯해
서유구, 박제가, 이득공, 이덕무 등이 정조가 발굴 육성한 신진학자다. 이들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정조는 신하들은 물론 백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 실현에 애썼다. 개인적인 염원과 국가적 통치 차원에서 추진한 화성건설은 개혁의 완결판으로 평가된다. 화성은 군사용 성벽이면서도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한다. 아름답게 지은 성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 라고 한 정조의 발언에서 그의 창의적 역발상, 시대를 앞선 참신한 예지를 엿볼 수 있다. 짓는 과정에서 실사구시에 입각한 신기술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노동력 활용에서 정조의 개혁적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국영 농장인 둔전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설치, 백성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뽕나무, 잣나무, 밤나무 식재, 하천 제방을 비롯 곳곳에 버드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같은 식재 정책에서 자급자족과 친환경, 경관까지 감안한 그의 앞선 비전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정조대왕, 정원가로 읽기. 정원가를 직접 정원을 만드는 행위 여부로 규정하자면 정조를 정원가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가 정원을 직접 조성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하지만 필자가 그를 정원가로 간주하는 근거는 그가 정원의 효용을 남달리 발견하고 활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가 즐긴 대표적인 정원은 창덕궁 후원이다. 후원 조성에 공을 많이 들인 왕으로는 세조, 인조, 숙종이 있지만 왕조의 대표격 정원으로 후원을 가장 잘 활용한 이는 단연 정조다. 제위 24년 동안 주로 창덕궁에 머물렀던 정조는 보는 즐거움과 쉼, 유식, 성찰 같은 개인 차원뿐 아니라 자신이 꿈꾼 개혁과 치세를 세우는 방편으로 후원을 적극 활용했다.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을 풀고 유유자적하며 휴식과 명상을 취하기에 후원은 최적의 장소였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성당파와의 갈등에 시달릴 때마다 정조는 아름다운 후원을 찾아 마음을 달래고 개혁의 꿈을 다지곤 했을 것이다. 정조는 혼자만 정원을 즐기는 데 머물지 않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끼는 신하들을 초대해 후원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함께 유람했다. 후원뿐 아니라 세심대 같은 한양 명소를 찾아 신하들과 시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만큼 정조는 정원이나 풍경 즐기기를 좋아했다. 군신창화, 곧 임금과 신하가 노래를 주고받는 문학적 놀이를 통해 문예를 지지하고 신하들과 정치적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3월과 9월 두 차례 규장각 신하 전원에게 휴가를 주어 정자에서 풍류놀이와 독서를 하도록 했다. 학문을 독려하되 정원이나 자연 속에 머물며 휴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럿이 함께 나눔으로써 정원의 참맛을 제대로 즐긴 진정한 정원가였던 셈이다. 정원을 가꾸고 또 돌보는 것. 당장 내게 가꿀 땅이 없다고 해도 마음의 밭을 돌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처를 치유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지속 가능한 힘을 채우는 곳, 인생 정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